2023년 4월 29일. 여느 주말과 다름없던 그날, 포스기 화면에 찍힌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1일 매출 212만 7,500원. 주문 벨이 3초마다 울리고 스테인리스 냄비 12개가 동시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주방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라면 위로 계란 노른자가 톡 터지는 순간 뜨거운 국물 향과 파 향이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줄 선 손님이 32명. 주차장에는 빈자리가 단 한 칸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홀 너머로 저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요리사였습니다. 32년을 남의 부엌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 석자를 건 부엌에서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이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팔아 제 손에 남는 돈이 고작 200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행복이 딱 14개월짜리 신기루였다는 것을. 저는 1962년생으로 올해 63입니다. 이름은 박정수, 물론 가명입니다. 서울 외곽의 대기업 본사 구내식당에서 조리팀장으로 32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1,500인분의 아침과 점심을 책임졌습니다. 누군가는 구내식당 밥이라고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국 하나를 끓여도 멸치와 다시마를 직접 우려냈고 김치찌개 하나를 올려도 전날 밤부터 돼지고기를 재워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본사 직원들 사이에서 정수 팀장 밥 먹으러 출근한다는 농담이 돌 정도였습니다. 아내 순이는 같은 건물 편의점에서 파트를 뛰다 만났습니다. 30에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고 큰딸은 간호사가 됐고 작은딸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노원구 32평 아파트에 대출 없이 살고 있었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에 적금이 4천만 원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빈틈없는 삶이었습니다. 퇴직하면 옥상 텃밭이나 가꾸고 아내랑 올레길이나 걸으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겨울 퇴직을 석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옛 동료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는 저보다 3년 먼저 퇴직하고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 나 요즘 휴게소 쪽 납품하는데 말이야. 경부선 5호 휴게소에 라면 분식 코너 자리가 하나 났어. 형 실력이면 대박이야. 그 자리가 하루 매출 150만 원은 기본이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2년 동안 남의 밑에서 국만 끓이다가 은퇴하는 건지 아니면 내 이름을 건 가게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는 건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손맛 하나는 자신 있는데 한번 해볼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부터 아내와의 밤새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식탁 위에 A사 용지를 펼쳐놓고 숫자를 적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퇴직금을 거기 다 넣자는 거야? 저는 볼펜으로 종이를 톡톡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32년을 부엌에서 살았어. 라면이랑 분식이면 나한테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장사야. 휴게소는 손님이 알아서 와. 마케팅 할 필요도 없고 배달앱에 수수료 뜯길 일도 없어.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나는 믿을게. 대신 우리 노후 자금인 거 알지? 신중하게 해요. 다음 날부터 시장 조사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2달에 걸쳐 전국 휴게소 15곳을 돌았습니다. 주말마다 차를 몰고 경부선, 영동선, 호남선 휴게소를 다니며 메뉴를 먹어보고 손님 수를 세고 주차장이 얼마나 차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5곳을 돌고 나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된다.
사람은 넘쳐나고 음식 퀄리티는 형편없으니 내 실력이면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손님 수와 맛만 봤지 정작 수수료 구조와 운영사와의 계약 조건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소개해 준 경부선 5호 휴게소 라면 분식 코너. 입점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주방 장비에 4천만 원, 초기 식자 재비와 운전 자금으로 2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적금 4천만 원을 합치면 1억 6천이었지만 아내는 적금만큼은 비상금으로 남겨두자고 했습니다. 결국 퇴직금 1억 2천에서 1억 1천을 쏟아붓고 부족한 부분은 없었지만 만약을 위해 신용대출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연이율 5.8%, 매달 이자만 14만 5천 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한 장씩 넘기는데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수료율 42%. 그 숫자가 눈에 딱 걸렸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수수료가 42%라는데 정말 괜찮은 거지?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32년을 부엌에서 살았는데 뭘 걱정해. 매출만 올리면 되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건넸습니다. 붉은 인주가 계약서 위에 찍히던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신감이었습니다. 2023년 4월 3일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 육수를 잡고 파를 송송 썰고 계란을 하나하나 깨서 준비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32년 동안 해온 것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남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건 주방이라는 것, 그 차이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손님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문은 라면 2그릇과 김밥 3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면이 익는 동안 계란을 올리고 파를 뿌리는 그 익숙한 동작이 32년 경력의 손끝에서 물 흐르듯 나왔습니다. 손님이 한 젓가락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아, 여기 라면 맛있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5호 휴게소 라면 맛집 같은 블로그 글이 올라왔고 어떤 분은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휴게소에서 이런 라면을 먹을 줄이야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주말에는 줄이 매장 밖까지 이어졌고 저와 아내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2명이서 정신없이 라면을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루 평균 280그릇, 잘 되는 날은 350그릇까지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정산을 했습니다. 포스기 앞에서 아내와 나란히 앉아 숫자를 확인하는데 월 매출 4,8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낸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잘 될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휴게소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하나씩 사서 주차장 벤치에 앉아 마셨습니다. 4월의 밤바람이 땀에 젖은 목덜미를 식혀줬습니다. 별이 선명하게 보이던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 매출은 5,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변 입점 업체 사장님들이 부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님, 비결이 뭡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끓이는 거죠. 속으로는 큰딸 결혼자금 3천만 원은 1년이면 모을 수 있겠다고 계산했습니다. 작은딸 유학비도 아내와의 제주도 여행도 노후연금 부족분도 전부 이 가게에서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결말이겠지 생각하셨나요? 안타깝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7월과 8월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매출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전기세가 한 달에 380만 원이 찍혔습니다. 주방 온도가 45도를 넘기는 날이 허다했고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더위를 못 이기고 그만뒀습니다. 급하게 구인을 했지만 휴게소 주방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급을 12,000원으로 올려서야 겨우 한 명을 구했습니다. 9월이 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니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 280그릇이 200그릇으로 다시 150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월 매출이 3,40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42%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관리비 월 180만 원도 그대로였고 전기세와 가스비도 여름철 기본요금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매출은 30%가 빠졌는데 고정비는 1원도 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수기니까 그런 거야. 가을이 깊어지면 단풍 구경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10월 정산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포스기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월 매출 3,200만 원에서 수수료 1,344만 원, 인건비 780만 원, 재료비 960만 원, 관리비 180만 원, 전기가스비 210만 원, 대출이자 14만 5천 원. 다 빼고 나니 마이너스 87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자가 찍힌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A사 용지에 적힌 빨간 숫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1월 초 운영사에서 공문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입점 업체 수수료율 조정 안내. 2024년 1분기부터 수수료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조정합니다. 3%포인트. 숫자로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월 매출 3,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96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미 적자인 상태에서 96만 원을 더 뜯긴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운영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지금도 적자인데 수수료를 올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가 올랐거든요. 다른 업체분들도 다 같은 조건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적자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이번 달만 좀 힘들어. 겨울 되면 다시 올라갈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2024년 1월 수수료 45%가 적용된 첫 달이었습니다. 겨울 비수기와 수수료 인상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월 매출 2,800만 원. 여기에 45%를 떼면 수수료만 1,260만 원입니다. 재료비 840만 원, 인건비 680만 원, 관리비 180만 원, 전기가스비 195만 원, 대출이자 14만 5천 원. 합산 적자 369만 5천 원. 석 달 전에 87만 원 적자가 귀여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비에 국산 계란을 수입란으로 바꿨습니다. 파 양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단무지를 3조각에서 2조각으로 줄였습니다. 라면 국물에 들어가는 멸치 육수를 포기하고 분말 육수로 대체했습니다. 32년 동안 지켜온 제 요리 철학이 한 달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수입란 박스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잔소리보다 가슴을 후볐습니다. 재료비를 줄여도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 6,500원.
재료비를 1,500원에서 1,1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인건비 그릇당 1,000원, 수수료 45%인 2,925원, 관리비 전기가스 할당 400원, 카드 수수료 100원. 다 빼면 남는 돈이 겨우 475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폐기 손실, 장비 감가상각, 세금까지 빼면 순수익은 200원. 운 좋으면 300원이었습니다. 하루에 300그릇을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6만원에서 9만원. 한 달이면 180만원에서 270만원인데 이건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 마이너스 247만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수 고객님, 이번 달 이자 납입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63세의 얼굴이 아니라 73세의 얼굴이었습니다. 4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통장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 알아. 석 달째 적자인 거, 대출이자 밀린 거, 적금 해지한 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수수료 42%가 너무 높다고 했잖아. 당신이 뭐라고 했어? 걱정 마, 32년 경력인데. 그 32년이 지금 우리한테 뭘 해줬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적금 4천만 원이 찍혀 있어야 할 자리에 잔액 34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몰래 해지해서 적자를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5월 운영사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사정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1%라도 낮춰달라고, 관리비를 분할 납부하게 해달라고. 운영사 담당자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도 어렵습니다. 임대료가 매년 오르는데 저희가 어디서 줄이겠습니까? 조건이 안 맞으시면 계약 해지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그 자리 들어오고 싶다는 분들 많습니다. 싫으면 나가. 들어올 사람 줄 섰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2024년 6월 14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중 원상 복구비와 위약금을 제하고 돌려받은 건 800만 원이었습니다. 주방 장비를 중고로 넘겼습니다. 4천만 원어치 장비의 매각 대금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최종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투자금 1억 1천만 원에서 회수금 1,400만 원을 빼면 순손실 9,600만 원. 여기에 운영기간 누적 적자와 해지한 적금, 밀린 대출이자까지 합산하면 총 손실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32년을 모은 돈이 14개월 만에 증발한 겁니다. 마지막 날 주방 불을 끄고 나오면서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끓지 않는 빈 냄비. 그 안에 제 32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폐업 후 한 달간 집에서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딸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결혼자금 그거 신경 쓰지 마. 나 혼자 모을 수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그게 저였습니다. 남은 건 대출 잔액 2,200만 원과 쪼그라든 자존심뿐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생활비 몇 달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63세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현실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식당 주방, 하루 12시간에 월급 220만 원. 체력이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면허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관리소 경비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 198만 원, 격일 24시간 근무. 면접을 보던 날 관리소장이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대기업 조리팀장 출신이시네요. 왜 경비를 하려고 하세요? 대답을 하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말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습니다. 경비 근무 첫날 새벽 6시에 단지 정문에 섰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입주민들이 출근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얼굴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옛 동료를 마주칠까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무 시작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멈추더니 창문이 내려왔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민수였습니다. 정수 형님 아니세요? 저는 경비복 모자를 눌렀으며 웃었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민수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형님,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차가 지나간 뒤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경비 근무에 적응해 갔지만 마음의 멍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점심시간에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보온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좁은 경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구내식당에서 32년간 끓이던 방식 그대로 전날 밤부터 돼지고기를 재워서 끓인 김치찌개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된 거야,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찌개를 뜨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그 냄새가 무너졌던 뭔가를 다시 세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댓글로 저도요라고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경험과 실력을 과신한 것이었습니다. 32년 동안 구내식당에서 일했으니 요리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음식 맛에 대해서는 손님들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잘 만드는 것과 장사로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잘 파는 것과 잘 버는 것이 같다고 착각했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구조가 돈을 빨아가면 내 손에 남는 건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1억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뼈아픈 건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약서에 42%라고 적혀 있었을 때 저는 그 숫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42%가 뭔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야 했습니다. 6,500원짜리 라면에서 2,730원이 빠져나간다는 걸, 거기에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동전 몇 개라는 걸 종이에 써보기만 했어도 도장을 찍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매출 숫자의 크기에 현혹돼서 비용 구조의 함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퇴직금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만약을 위해 3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그 3천만 원이 결국 족쇄가 됐습니다. 매달 14만 5천 원의 이자가 적자 위에 적자를 쌓았고 폐업 후에도 2,200만 원의 빚이 목을 조였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장사를 한다면 절대 대출은 받지 마십시오.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만 하십시오. 대출은 장사가 잘 될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안 될 때는 숨통을 끊는 올가미입니다. 네 번째, 비수기를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4월에 오픈해서 여름 성수기까지 매출이 올라가니까 이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9월이 되면 매출이 30% 이상 빠진다는 걸, 그때도 고정비는 그대로라는 걸 미리 계산했어야 했습니다. 휴게소는 계절과 연휴에 따라 매출 변동이 극심한 업종입니다. 성수기 매출로 연간 수익을 예측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쓰라린 교훈은 이겁니다. 휴게소라는 곳은 포로 시장이었습니다. 손님은 선택의 여지 없이 들어오니까 맛이 없어도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맛으로 승부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맛으로 이기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쓸수록, 정성을 들일수록 오히려 적자가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수수료 45%의 세계에서는 양심이 곧 손해였습니다. 이 잔인한 사실을 저는 1억 4천만 원을 잃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지금 저는 경비실의 작은 책상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단지 안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삶은 아닙니다.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월급 198만 원에서 대출 원리금 45만 원을 갚고 나머지로 아내와 둘이 생활합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빚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아내와 매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14개월 전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요즘 가끔 휴게소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휴게소 간판이 보이면 가슴 한쪽이 쿡 쑤십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가 새벽부터 라면을 끓이고 있겠지. 한 그릇 팔아서 200원을 남기면서. 그 사장님의 얼굴이 1년 전에 제 얼굴과 겹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휴게소나 프랜차이즈 입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발 매출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매출은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은 수수료율과 고정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 한 줄이 여러분의 노후 전부를 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아내의 노후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이고 가족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 돈을 누군가의 수수료 파이프라인에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1억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크게 잃을 뻔한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신뢰, 딸들의 미래, 그리고 저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다행히 그것들은 아직 제 곁에 남아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먹는 아내의 김치찌개가 휴게소에서 팔던 어떤 라면보다 따뜻합니다. 돌이켜보면 행복은 매출 숫자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 옆에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낸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든다면 오늘 제가 삼킨 이 수치심이 헛되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에게,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또 다른 자영업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보고 평가해 주시겠습니까?